평평한 정보의 운동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설 잘 지내고 계시죠? 예, 오늘은 설 특집으로 차상욱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 모셨습니다. 야! 네, 불러줘서 반갑습니다. 최상욱입니다. 예, 건실2라는 곳이 있는데요. 네. 건실2라는 곳에서 회원이신가 봐요. 아, 건실2라는 데는 제가 건대 부동산 대학원 출신인데 예. 건국대학교 부동산 대학원 실전투자회라는 실전투자회. 그 소모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하고는 좀 안 맞는 데예요. 아, 저는 막 실전 투자를 막 엄청나게 확대해서 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막 이렇게 저 부동산 투기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세요. 예. 근데 그 건실2 분들은 어쨌든 부동산에 대해서 고관여를 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거기를 어쨌든 건국대학교 출신이고 그래서 실제 부동산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 대한 현장 아이디어도 얻는 그런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2년 정도 그 참여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분들이랑 같이 이제 책을 내게 됐습니다. 아. 부동산 투자 처음 하는 부동산 투자 공부라는 책을 내게 됐는데 제목은 처음 하는 부동산 투자 공부. 네네네. 출판사가 커넥티드 그라운드네.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면은 제가 2020년에 부동산 공부는 처음이라라고 하는 부동산 기초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예. 집의 종류는 뭐다, 뭐 집의 보급률이랑 공급률은 어떻게 돼 있다, 그다음에 오피스텔은 뭐고, 다중이용 주택은 뭐고부터 예. 시작해서 용적률은 뭐고, 그다음에 청약에 대한 내용을 좀 쓰고 이게 기초 도서여가지고 여러 블로그들이 조금 바이럴해 주셔서 낸 지 5년 됐는데 예. 이게 자잘하게 계속 나가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세법도 다루고 청약도 다루고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좀 저도 시간이 지나니까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네, 분홍색 표지로 된 진짜 엄청난 맞아. 그 예. 표지 디자인에 제가 돈을 많이 썼거든요. 예. 근데 그게 아웃데이트가 됐죠. 아웃데이트가 돼가지고 늘 그거를 좀 새로 쓰고 싶었는데 이 건실2 분들이 청약 분양권부터 시작해서 세법도 있고 정책이 있고 채권금리 있고 다 있어. 네, 다 그다음에 있기는. 경매 있고 NPL 있고 그다음에 네. 지산센터 있고 빌딩 있고 토지 있고 뭐 싹 다 있어가지고 예. 이제 여기 있는 전문 지식들을 묶어가지고 뭐 그런 이제 기초 도서를 하나 내자. 그러니까 어려운 책이 아니라 다 두루두루 넓게 관리하지만 하는 그런 기초 도서를 내자 해가지고 이제 책을 모아서 집필을 하게 됐고요. 그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막 부동산 책이라는 게 소위 양분화가 돼 있잖아요. 마치 오늘 부동산 안 사면 거지 된다 이런 류의 책이 한 꼭지가 있고 그게 많죠. 사실은. 예, 그게 한 꼭지가 많고 예. 예. 저랑 좀 안 맞았던 부분이고 두 번째는 또 뭐 일본 된다 뭐 이런 책이 이제 있는. 아, 그것도 많다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그냥 극단이에요. 그냥 극단인데. 그것도 맞네. 그래서 근데 여기 분들은 예. 막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경험이 좀 많다 보니까 위험을 좀 강조하는 성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 분야에서는 요게 위험하고 각 분야의 실전 참여자들이야. 맞아요. 그래서 예. 예를 들면 이 분야는 이게 위험하고 예. 저 분야는 저게 위험한데 사람들 잘 모르고 그러니까 너무 된다는 얘기만 읽었다가 만약에 로또 청약 같은 것도 이런 건데요. 그렇죠. 사람들이 로또 청약이라 그러면은 막 청약 로또 무조건 넣어야 된다고 생각했다가 정말 된통 당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렇지. 그 로또 청약뿐만 아니라 이런 게 정말 많이 있어요. 또 포모 심리에 내몰렸다가 안 좋아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 실패 사례들을 이제 많이 집어넣어 놨어요. 이 주제에서는 이런 게 되게 실패 사례고 되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기본은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거 되게 위험한 부분이다 해서 그 리스크 부분을 많이 보강을 했죠. 그래서 특징이 실패 사례가 많다. 네. 저는 그거 때문에 이거를 좀 집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나름 다 고수들인데. 네, 그러니까 결국 원숭이도 뭐 나무에서 떨어지는 건데 그렇지. 세게 떨어지면은 이제 죽지 않습니까? 근데 막 그 세게 떨어진 사람들은 사실은 그런 목소리를 내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기초 도서 하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경고성 멘트를 하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리고 저는 제가 기초도서 냈었다가 업데이트 안 한 지 한참 됐는데 분야가 너무 넓어지다 보니까 모든 분야를 다 하기보다는 이쪽에 오래 했던 전문가들을 좀 불러올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내게 됐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책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다루고 있는데 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뭐 어디 가서도 맨날 얘기하지만은 정책도 뭐 어떤 카테고리가 있고 어떤 부동산 상황에 따라서 이런 정책은 어떤 영향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정리를 했고 뭐 세법부터 시작해서 다 있죠. 쫙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취재하면서 아니면은 뭐 옆으로 뭐 들었던 이야기들 뭐 NPL이랄지 지식산업센터 투자 뭐 이런 것들도 있네. 네, 그런 심지어는. 것도 어떤 성격에서 나왔고 예. 뭐가 위험하고 그렇지. 어떤 특장점이 있었고 예. 현재 어떤 상황이고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서 잘 된 분들도 있지만 들어가서 쪽박창 분들도 맞죠. 많더라고요. 그 안 된 사례들도 많이 넣어놨어요. 네.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를 많이 넣어놨거든요. 네. G3센터도 결국 부동산뿐만 아니라 사실 대부분의 자산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그렇지. 좀 포모에 귀가 얇게 그렇지. 했다가 뭐 또 안 좋아지면은 또 가격이 흔들리면서 막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근데 결국은 모든 투자라는 게 좀 자기 주대를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등 떠밀려서 투자했을 때 제일 위험하고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말 많이 적어놨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아니 저같이 이제 뭐 집도 절도 없는 사람 모든 뭐 집은 꼭 필요하지 않다 돈이 필요하다 뭐 이런 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래도 이제 계속 옆에서 불안하지 않아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쭉 챕터들을 봤어요. 보니까 실전 아파트 청약하기, 네. 주택 청약이 더 중요해지는 이유. 이거는 솔깃하게 네, 그 아파트 읽어보시- 청약도요. 예. 여기 책에서는 어떤 내용까지 있냐면은 그 모델하우스 같은 데를 가끔 가시면은 모델하우스를 보고 이제 동사람북이 표시돼 있잖아요. 모델하우스에 그렇죠. 그 이제 미니어처에 그렇죠. 그 모형을 보면은 예. 그 태양의 궤도를 생각을 하시면서 음영을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빛이 들고 안 들고를 보셔야지 돼요. 그게 보여요? 그럼요. 이제 아, 남쪽 그래요?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오니까 아, 여기는 이제 이 정도까지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모델하우스를 볼 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건물 잘 만들었네 아니라 그 동에 이게 몇 호, 1호, 2호, 3호, 4호를 봐야 돼요. 그게 그 보이는 사람들이 있구나. 나는 이렇게 네. 안 보이더라고 가면. 그걸 왜 봐야 되냐면은 예. 요새는 이제 본청약도 하지만은 소위 줍줍이라고 불리는 이제 그런 형태의 청약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렇죠. 그런 예. 형태의 청약이 많아졌는데 무순위로 이렇게. 예, 무순위 청약들이 많아졌는데 그 무순위 청약을 선택하는 시간이 실제 가보시면은 몇 분도 안 돼요. 그렇지. 그냥 화면에 빡 떠 있고 그 안에서 골라야 돼요. 그러니까 모형상에서 여기다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화면에 쫙 떠 있고 몇 동 몇 호, 몇 동 몇 호 이렇게 떠 있는데 야 빨리 판단해야 그 되는구나. 화면을 보고 내가 이게 여기를 막혀 있는 집인지 네, 여기가 어느 몇 동 몇 도가 어디고 몇 동 몇 호가 어디고 이게 모르지. 되려면은 예. 이제 모형을 많이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대신에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예. 저기는 좀 안 좋은 것 같다. 그러니까 몇 통 몇 호 쪽 구간은 저긴 좀 피해야 되겠다. 몇 통 몇 호는 좀 피해야 되겠다. 하게 되면은 그런 피해야 되는 것들이 조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모형을 봐도 예. 이걸 꼼꼼하고 디테일하고 이 안에서 리스크를 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모형을 바라보는 거하고 그냥 뭐 잘 만들었구나 뭐 이러면서 이건 만드는데 얼마나 들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은 대리석 반짝반짝 빛난다. 예, 뭐 버튼 눌러서 막 이거 몇 동 뭐 그거 다 해보시고 해야 돼요. 물도 잘 나오네 뭐 이런 거. 네, 그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의 네. 가치 중에서 입지 가치, 상품 가치가 있는데 상품 가치 중에서 가장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동향층이 있거든요. 그 상품 가치라는 게 몇 동이고 동과 향과 몇 층이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향층이 결국 상품 가치에 연결되는 포인트니까 이거를 다 실물을 만들어 놓은 모형도를 볼 때 동향층을 파악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 주택 청약이 더 중요해지는 이유가 앞으로 그나마 그래도 주택 청약을 통해서 양질의 아파트를 그래도 좀 합리적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어쨌든 주택 청약에 공급하는 공급 가액이라는 게 공공 신도시, 공공 택지 중심의 요즘에 그 지어질 앞으로의 3기 신도시를 포함해 가지고 이런 지역들은 사실상 완전한 분양가 상한제 주택들이 되는 것이고요. 대부분 다. 그렇구나. 그리고 지금 이제 민간 택지들 중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다 폐지가 됐긴 하더라도 여전히 청약이 중요한 거는 이제 그렇게 완전한 새 집을 공급받는 수단은 청약밖에 없어서인 거죠. 어차피 기존 주택을 매매하게 될 거면은 어차피 이제 그렇죠. 한번 살림살이가 있었던 집을 사게 되는 몇 년 거니까요. 살았으니까. 그리고 그거는 무조건 시장 가격인 거고요. 그렇죠. 기존 주택의 경우에는요. 네. 그렇지만 청약은 조선 가격에 사거나 하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청약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지 되고 그리고 과거에는 청약이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랬죠. MB 때 어렵죠. 한번 큰 개혁을 했고 네. 청약통장 이제 칸막이를 다 없애면서 청약 종합 저축을 만들면서 이제 했고 민영주택이랑 공공주택에 대해서 그냥 이제 가점제를 쓰고 그다음에 순위 순차제를 쓰고
특공은 조금 일부였는데 지금의 청약제도는 사실상 뭐 올특공이거든요. 그럼 올특공이면은 과거처럼 그냥 청약통장 넣어가지고 회차를 많이 쌓아놓으면 의미가 있다. 사실 민영주택에서는 회차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어차피 기존 금액 이상이면은 다 순위를 받거든요. 뭐 1,500만 원부터 쭉 있는데 예. 그러면 그 회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회차는 과거에 공공주택에서 순위 순차제를 하니까 몇 회 넣었느냐 막 이런 게 중요했었는데 지금 민영주택은 뭐 1,500만 원 이상이다 900만 원 이상이다 그러면은 다 순위가 있고 그 안에서 또 따져야 되는 거고 예. 그러다 보니까 청약제도가 그거가 또 특공 중심으로 가고 예. 그러니까 본인이 새 집을 조성 원가에 사고 싶다면은 음. 청약제도를 공부해야지 되는 거죠. 그러네. 특별공급 관련해서 내가 해당되는지를 잘 공부를 해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매매로 주택을 산다면 나는 이 부분이 이 챕터 있잖아요. 네. 매매로 주택을 산다면 중에서 가격 협상은 어떻게 할까? 네. 이게 지금 저 파는 사람이 얼마 주시오라고 하면 한국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 중개업 사장님한테 어떻게 좀 해봐요. 1,000만 원, 2천만 원이라도 좀 깎아봐요. 뭐 이러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예. 그리고 사실 실제 거래하실 때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은 재산세 부과일이 6월 1일이잖아요. 재산세 부과 기준일이 6월 1일이다 보니까 5월 말과 6월 상관에 거래를 하실 때는 또 5월 말에 거래를 하느냐 6월에 거래를 하느냐 가지고도 그 재산세 부과 금액을 그 기준으로도 나뉘기도 하고 누가 재산세를 내느냐가 완전히 달라지네. 맞아요. 그래서 예. 그때 이런저런 조건들이 사실 그러니까 많이 알면 알수록 자잘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잘하지 않아. 근데 부동산은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 작은 부분도 크거든요. 사실은 네. 미니멈 몇백 단위로 시작을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금액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매도자나 매수자의 사정을 알면 알수록 결국 이거는 양자 간 거래지 삼자 간 집단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매수 매도자 간의 사정을 이제 알면 알수록 거기서부터 어떤 협상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더 좋은 거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저 사람이 급하대 어디 빨리 가야 되는데 뭐 네, 이런 거.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그 챕터를 썼다면은 저희 예전에 그 거래 관행을 썼을 것 같은데 이제 한국 사람 그 협상의 법칙에 나오는 좋은 협상 방식이 하나가 오리엔탈 웨스턴 갱스터가 있습니다. 오리엔탈 웨스턴 갱스터? 네. 오리엔탈 이거 허브 코인이 쓴 책인데 인생 책이지만 예. 오리엔탈은 좀 감성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네, 뭐 저희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뭐 사실 뭐 작년 말에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그래서 뭐 집을 내놓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 돼요. 이렇게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오리엔탈 방식일 수가 있습니다. 매도자들은 그렇게 말하면은 그러네요. 그럼 매수자 이게 오리엔탈인데 근데 이 오리엔탈을 같은 오리엔탈로 이기려고 하면은 뭐 저는 뭐 회사도 잘렸고 그러니까 더 슬픈 얘기를 해야 돼요. 더 슬픈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더 슬픈 이야기 안 되지. 그래서 생각보다 어려워요. 생각보다 어려운데 오리엔탈로 나온다면은 이제 나는 웨스턴으로 가는 겁니다. 웨스턴. 뭐냐면 합리적으로. 사정은 잘 알겠지만 지금 현재 대출 금리가 몇 %고 그렇지. 우리 소득이 얼마인데 이것도 지금 되게 빡빡해서 그 금액을 올리면 우리 DSR이 안 된다. 그렇지. 네, 그러니까 해드리고 싶지만은 내가 소득을 갑자기 소득세를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웨스턴으로 가야 됩니다. 숫자로 가야 됩니다. 오리엔탈로 나왔을 때는. 오리엔탈로 나왔을 때는 숫자로 가라. 근데 거꾸로 저쪽이 웨스턴으로 나왔을 때 나는 오리엔탈로 가야 돼요. 예, 알겠지만은 뭐 나는 사실. 와, 이거 좋은데? 무지하게 좋네. 되게 간단한 협상의 법칙입니다. 네. 근데 이거를 다 이기는 방식이 있습니다. 갱스터가 있습니다. 갱스터. 갱스터. 오리엔탈 나왔든 웨스턴 나왔든 난 모르겠고 이거 뭐 내가 이 금액이 아니면 이 거래는 다 파토야. 이러면서 생각해 보세요 하고 문을 나가버리는 거예요. 문을 나가버린다. 네. 근데 팔 사람이 없으면? 싫은 말어 약간 이런 건데. 근데 그러니까 갱스터는 아주 좋은 결론이 날 수도 있고 안 좋은 결론이 날 수도 있지만 어차피 설득이 안 통한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그러면 내 협상 전략이 좀 수정되게 되거든요. 그렇지. 그냥 쟤한테는 안 되겠다. 약간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오리엔탈의 정점이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오리엔탈의 정점이 저는 이거를 실제로 몇 번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리엔탈 정점이 한국 사람한테 제일 약한 게 효입니다. 효. 맞다. 어떤 거냐면은 사실은 이 집을 내가 할 집이 아니고 저희 부모님이 거주할 집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막 부모님에게 해주겠다 그러면은 아니면은 뭐 저희 이제 아버님 어머님 막 얘기를 하면서 할머니 사실 이런 거가 제일 좋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송파구를 간다. 사실 송파구에 오는 이유가 전 사실 뭐
수원 사람입니다. 네. 근데 왜 송파구에 오냐면은 저희 아버님이 뭐 현대 아산병원을 다니시기로 음. 되어 있고 음. 주기적으로 가셔야 됩니다. 근데 가까워서 오게 되는데 집값이 비싸다. 그래서 집값 좀 깎아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집값을 깎아달라는 얘기를 비싸니까 깎아달라는 게 아니라 효를 엮어서 깎아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오리엔탈 플러스 웨스턴을 같이 하네. 네. 같이 해. 네. 그리고 뭐 감정적으로 하면서도 이성적으로 설득이 되네. 네. 그래서 이게 통하면은 많이 깎이거든요. 그러네. 그래서 이게 뭐 근데 뭐 너무 좀 지역적인 걸 수 있는데 아니 근데 이런 말을 잘 못해 사람들이. 네. 전략적으로 생각을 못 해갖고 가.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면은 하여간 깎아줄 수 있거나 하여간 뭐 자기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선에서 받을 수도 있겠다. 깎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럼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래는 거죠. 어차피 양자간 거래니까 둘 사이에는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알 수 없지만 결국은 거래라는 게 이제 협상의 한 영역인데 그러네. 그러면 협상의 전략을 많이 갖추고 있으면 있을수록 그 협상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여러 가지 세금적인 날짜 같은 거를 잘 카운팅하는 것도 중요하고 네. 그리고 이 사람이 매수 매도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 매수 매도 이유를 알고 그다음에 자기도 매수 매도 이유가 있고 그러면 서로 그런 공유하는 과정에서 더 좋은 딜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부하시면 좋죠. 흥미로운 챕터들이 많더라고요. 디지털 시대의 부동산 투자도 있어. 그거는 요즘에 그 소위 프랍테크 어플들이 되게 많아졌는데 예전에는 뭐 주택 관련한 정보를 주는 어플들만 많아졌지만 요즘은 토지 관련한 정보를 주는 어플들도 많아졌습니다. 진짜요? 뭐 랜드북이든 아니면은 부동산 플래닛이든 이렇게 되게 많아졌는데 그래서 토지에 대한 그런 정보를 알게 되면은 얻을 수 있는 정보들도 상당히 많이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리고 토지를 다루는 정보들은 거기가 어떤 용도지구 용도구역으로 되어 있고 어떤 알지. 행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유료 아니에요, 근데? 아니면 무료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 다 일반적입니다. 그래요? 네, 등기를 떼보고 이러진 않을 정도에서는 대부분 다 무료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뭘 알 수 있냐면 특히 상가 건물과 관련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나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토지 거래들에 대해서는 거래 사례랑 거래 시세 같은 것들도 다 공개가 돼 있고 그리고 그거를 시세와 사례가 공개돼 있다면 거꾸로 그런 거가 그 금액에 왜 거래가 됐는지를 물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중개사를 통해 그렇죠. 가지고 그러면서 얻게 되는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동산 프랍테크 관련한 데이터들 어플 사용 같은 것들을 이제 많이 하셔야 되겠죠. 알아야 속지를 않는구나. 알아야 속지를 않아. 근데 이제 여기 나중에 이제 엄청나게 고수들 가는데 보면 이제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한다. 고수는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네네. 지금 방금 상가 이야기를 하셔서. 맞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도 이렇게 이제 앞으로도 인구도 줄어든다 그러고 이렇게 온라인 쇼핑이 발달한 상황에서도 상가 뭐 이런 게 옛날 방식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래서 오프라인 상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오프라인 상가들이 예전만 하지가 않죠. 그렇죠. 그리고 상가 정도의 수익률을 주는 자산이 너무 늘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벌겠다고 하는 게 임대차를 줘서 그 상가 분양을 받은 다음에 내가 임대차를 주는 상가 부동산의 소유주로 간다면은 뭐 현재 5에서 7%를 기대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것도 많이 받는 7%면 사실은 엄청 4에서 5% 나와요. 그러니까 외곽지로 갈수록 높죠. 그러니까 네. 외곽으로 가면 갈수록 공실 리스크가 커지는 거고 그렇죠. 도심지는 4에서 5%인데 4에서 5% 일들은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상가 부동산이 잘 안 되고 오히려 그 상가를 임차하신 그 상가 이제 임차인이 자기 사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렇지. 더 돈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맞아. 그래서 상가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좋은 투자 대상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최근 들어서는 그런 상가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시장 수요에 맞게 어떻게 잘 변화시키냐 그 부동산을 결국 그래서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거랑 연계된 그런 형태의 투자로 이쪽도 많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상가 투자나 이런 게 그냥 딸깍으로 살 수가 있었는데 뭐 상가 이거 딱 몇 호 구분상가 몇 호 딱 이렇게 맞아. 이제는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고 이제는 이걸 사서 내가 어떻게 리폼을 하고 어떤 식으로 공간 컨셉을 하고 어떤 식으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고민해야 될 게 되게 많아졌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거꾸로 역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니즈에 잘 맞추면은 또 성과는 좋거든요. 그래서 성과가 아주 양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전체적으로는
이런 수익형 부동산은 그래서 이게 고수의 영역이 된 것이 과거에는 아주 이 정도의 고수의 영역은 아니었는데 그냥 지금은 그런 스토리라인이 다 서 있는 이제 그런 분들만 이제 조금 상가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본인들이 직접 하거나. 네, 자가 사용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런 리모델링을 다 염두에 둔 그런 투자가 되시는 분들이 하시는 게 좋을 거고 아니라면은 이제 피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심리적 함정은 뭘까요? 아, 돌이킬 수 그거는 없는 이제 그 챕터가 이게 예. 한 책 138페이지부터가 쭉 있는데 예. 그게 이제 실패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많은 프로세스들을 이제 모아놨는데 그렇구나. 그러니까 막 포모 때문에 막 뇌깔려서 했다가 이제 뭐 아. 완전 실패를 하고 사람들 간다니까 우르르 따라가 가지고 이제 네. 투자했다가 그리고 그냥 뭐 구분된 뭐 지성 산업센터가 됐던 아파텔이 됐던 그냥 뭐 이렇게 했다가 하나만 하면 되는데 또 막 레버리지 심리가 그렇지. 이제 막 뭐 하나로 뭐 이용할 인생이 거. 바뀌는 거야 그냥 좋아 보이는데 뭐 3개 해버리자 그렇지. 이러면서 막 3개 해버리고 그래서 어. 뭐 제 아는 다른 어떤 분들은 뭐 경기도에 있는 지산센터를 분양받으셨는데 5억에 분양받아서 4억 대출을 받고 있는데 하나당 그걸 2개를 받으니까 8억 대출인데 2.5% 금리일 때는 8억 기준으로 그래도 뭐 한 2천만 원 냈는데 5.5% 금리 5% 금리 되니까 연에 이제 한 4천만 원씩 내야 되고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거에서 그거 임대로 수익을 좀 올리려고 했는데 임대 수익률에 대한 계산도 좀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원래는 한 5, 6%벌 줄 알았대요. 5% 5, 6%니까 연에 한 2,500 벌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2% 벌리더라는 거예요. 1,000만 원 벌린다는 거예요. 네. 그럼 나는 두 채니까 2천만 원 벌고 나가는 건 4천씩 나가니까 연 마이너스 3천씩 계속 찍고 있는데 벌써 3년이 됐어요. 그럼 이것도 거의 한 돈 1억 그냥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분하려 그러면은 5억이 안 팔리는 거죠. 그럼 그렇지. 5억이 안 팔리고 이미 처분 시세는 뭐 한 20-30% 이상 깎아도 안 팔릴 것 같으니까 이제 이거는 현금 이런 저희가 무슨 투자를 하는 거는 현금 유입을 바라고 투자를 하는 건데 이건 정반대로 이제 풀유출이 되는 투자를 많이 하게 되는 그러네. 건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은 어떻게 한 채였으면은 그렇지. 뭐 여러 가지 경험일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채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또 이게 커지거든요. 리스크도 근데 커지고. 맞습니다. 근데 그 커지는 마음에 그 근본으로 돌아가 보면은 결국에는 본인의 여러 심리가 작동을 한 거지 않습니까? 아 이걸로 뭐 좀 더 한 번에 많이 한 방에 뭐 많이 막 이런 그런 심리가 반영하게 되면 안 좋아지는 케이스를 거기 많이 넣고요. 그리고 안전해 보이지만 사실 위험한 상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반영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그 저 책에 가면은 저 서점에 가면은 나대로 나만 따라 하면 꼬마 빌딩 주인이 된다. 네. 뭐 꼬마 빌딩 주인이 되면 나는 뭐 가만히 앉아서 2억 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맞죠. 그리고 신문에도 순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 근데 이제 꼬마 빌딩 해서 나대로 따라해 가지고 상가를 갖다가 아파트 갖다가 뭐 땅을 갖다가 꼬마 빌딩 갖다가 이렇게 툭툭툭 올라가 가지고 내가 그래서 이제 나는 100억 빌딩을 뭐 30대 초반에 뭐 샀다. 뭐 이런 것들이 네, 많잖아요. 많죠. 근데 꼬마 빌딩 잘못 샀다가도 크게 실패하는 경우도 많습니까? 꼬마 빌딩 같은 경우도 엄청 많습니다. 다 서울 꼬마 빌딩은 무조건 되는 줄 알거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그 네. 부동산 인플루언서들이라고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저도 부동산 인플루언서 중에 한 명이죠. 그렇죠. 근데 부동산 인플루언서들 중에서 이제 투자를 제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많은 투자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2010년대부터 부동산 투자를 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벌렸어요. 근데 그 번 걸 가지고 이제 생색을 내기 제일 좋은 게 건물이거든요. 이제 뭐 이제 아파트 투자는 금액이 한정적이니까 건물로 가는 건데 건물은 또 레버리지가 높아요. 2020년부터는 주택에 대해서는 극도의 대출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은 대출 규제가 전무했거든요. 건물은 네, 그래서 LTV 80%나 85까지 받을 수가 있었는데 당시 지휘산업센터가 잘 됐던 것도 지산도 85까지 줬거든요. 대출 제도의 영향이었구나. 네, 그리고 거꾸로 15억 넘는 주택은 대출 아예 안 되고 돌려서만 사야 되니까 그래서 갔는데 본인이 아파트 몇 채를 처분하면은 며칠 처분하고 처분이익이 크고 그걸 모아서 한 15억 정도만 돼도 80억 대출 받고 100억짜리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금리가 2.5에서 2%로 계속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제로 금리가 영원히 간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미국이 0.5%일 때 막 네. 그럴 때입니다. 그때가. 네, 근데 그때는 이제 한국도 그러니까 완전히 그 일로 가고 그랬죠. 이제 이런 거죠. 네. 근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그게 합리적인 투자로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건물 사니까 건물에서 한 3억 정도 현금이 나왔다 쳐볼게요. 그래서 캡레이트는 3%밖에 안 되는 이것도 되게 좋게 쳐준 거지만 예. 근데 이게 85억 대출이 2.5일 때는 2억 대출이니까 어. 그걸 낼만 하지만은 5% 가버리는 순간 마이너스 캐시플로우가 억 단위로 그렇지. 나오거든요. 억 단위로. 네. 85억에 5%면은 이제 4억 이제 한 4억 5천 정도 되는 건데 그렇죠. 나는 3억 버는데 4억 5천이니까 1억 5천인데 실제로 그 건물 3억 못 벌고 한 2억 5천 벌고 있으니까 현금 마이너스가 한 2억씩 나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월 한 1,800만 원, 2천만 원씩 내게 돼. 그래서 인플루언서 분들 중에서 이제 힘들어서 그 당시에 글 쓰신 분도 많아요. 나 건물 샀는데 마이너스로 이자를 3천씩 내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 이런 글을 쓴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사이에 희망고문을 또 많이 당했습니다. 어떤 희망고문을 당했냐면은 금리가 계속 내려간다고 하니까 한국은행 기준금리 계속 내려간다. 금리 내려가고 내 건물 값은 올라가면 나는 좀 있으면 떼돈 벌 거야. 100억짜리가 200억 되면 나는 100억 버는 거지. 조금만 참으면 돼. 네, 그렇게 참으면 된다고 네. 소위 준 가스라이팅을 당해왔는데 그렇지. 지난 2년 반 동안 시장금리는 내려가긴 했지만 티나게 내려가진 않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월 3천씩 내다가 이제 2,500 내게 된 겁니다. 어. 근데 요 상황에서 그럼 건물 가격이 올라가 있는데 건물 가격은 맨날 시세가 이제 높게 거래가 안 되니까 그럼 본인이 그거를 처분해야 되는데 85 밑에서 처분하면 원금 빵원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85가 아니라 만약 80에 처분하게 되면 그때 빚이 5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까지 생고생은 다 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은 처분도 못하는 부동산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분하는 순간 빚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사시고 나서 어쨌든 지금 처분하자니 당장 빚쟁이가 돼야 되고 예. 처분 안 하면은 이제 캐시플로우가 마이너스인데 그렇죠. 선택은 이제 캐시플로우 마이너스를 메이크업하는 방식으로 선택을 하죠. 다른 자산 처분하고 막 이러면서 하는데 이것도 한 2년 반 되다 보니까 이제 진짜 난리 날 뻔했고요. 다만 작년 하반기에 한국의 시장금리가 조금 내려갔습니다. 예. 그래서 한 시장금리가 작년 상반기랑 비교해 보면 한 50bp 내려갔다 치면은 50bp 내려간 만큼 숨통이 트여가지고 그렇지. 그래서 좀 더 버텨야지 뭐 이런 생각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것도 거꾸로 이제 준 청산 당해가지고 그냥 사실상 뭐 다 안 좋아진 케이스도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지난 제가 이제 경제 생활을 한 거는 20년 넘었지만은 그런 사이클을 봤을 때 특정 자산의 어떤 쏠림이 심해지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유포리아가 가득할 때가 제일 위험하다는 생각이 그렇죠. 많이 들어요. 네. 근데 유포리아가 가득할 때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맨날 저는 뭐 채반꿀 얘기하고 뭐 항상 안 좋게 얘기한다 뭐 이런 게 많았던 것 같은데 위험한 게 맞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모든 사람이 그걸 사면 그 다음에 누가 그걸 사야 되는 건데요. 이런 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금리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근데 이제 신문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가스라이팅 계속 하잖아요. 지난해부터 계속 가스라이팅 한 게 아직도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 연준은 그렇다고 이제 그 확 내릴 것 같지도 않고. 근데 미국은 그러니까 2022년 하반기에 인플레이션 첫 번째 스파이크가 왔을 때부터 그렇죠. 소위 그림 그리는 분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했는데 70년대 그림을 보면서 인플레이션은 두 번 스파이크가 온다. 쌍봉나타설을 많이 미치겠다. 제시했지 않습니까? 미치겠어. 근데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 올라간 거에 대해서 안정화됐다고 생각했다가 시차를 두고 후폭풍으로 또 오면서 그렇죠. 생기는 건데 올해 미국에서 이제 두 번째 인플레이션 스파이크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미국에 좀 많아졌습니다. 많아졌어요. 네, 우리가 좀 참조하는 외국의 투자 구루 중에 켄 피셔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켄 피셔도 켄 피셔. 켄 피셔도 이제 그런 비슷한 얘기를 조금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거 약간 그러니까 필립 피셔 아들입니다. 켄 피셔는 그 소형주 투자 잘하셨던 필립 피셔 아들이고 근데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올해 미국이 그냥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애매할 수도 있고 그냥 애매함에도 불구하고 뭐 특정 섹터가 잘 나가서 그게 좋아질 수도 있다. 약간 이런 말을 했는데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은 또 좀 정반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는 작년 한은에서 봤었던 건 명목 3.8%인데 물가 1.9, 성장률 1.9인데 지금 계엄 탄핵 전국하면서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는 성장률 기대치가 확 내려갈 것 같거든요. 그렇죠. 1.5 이하가 될 수도 있죠. 네, 뭐 한은은 그 정도로 내지는 않을 것 같지만은 민간 기관에서는 1.5 언더를 낼 것 같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기준금리 인하 명분은 충분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오히려 저성장과 역성장에 대한 그런 역성장은 아니고 저성장 그 그렇죠. 우려가 일본처럼 되는 것. 네, 좀 커졌습니다. 그리고 사실 일본도 명목으로는 우리만큼 올라가요. 그 실질로 1%대 성장률을 오래 한 것이지. 그렇죠. 뭐 최근 들어서 최근 한 2, 3년만 보면은 역전 당했죠. 역전 당해가지고. 근데 그 미국이 저러고 있는데 미국이 가령 3%대 후반까지밖에 안 내린다면 지금 한 4.25인가 그럴 텐데 3%대 후반까지밖에 안 내린다면 금년 네. 말이나 내년이 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내려봐야 우리가 지금 3이죠. 네, 저희가 3%인데요. 네. 이번에 뭐 2.75 될 줄 알았는데 안 안 됐는데, 됐죠. 근데 저는 이런 질문 많이 받는데요. 사람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기준금리와 여러분이 받는 대출금리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 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대출금리 영향을 받아요. 음.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대출금리는 24년만 말씀드리면 24년 상반기 주담대 모기지가 3.5%였고 예. 24년 하반기 주담대 모기지는 4%였어요. 예. 그래서 2분기, 3분기에는 금리 인하 효과가 있었고 4분기에는 금리 상승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도 비슷한 플로우였어요. 그 2023년, 24년 2년 동안 기준금리 변화가 없었고요. 예. 그럼 은행의 대출 상품 금리는 시장금리랑 가상금리로 만들어지는 건데 가상금리가 지난 2년 동안 거의 빵이었거든요. 근데 은행 입장에서 대출이라는 상품을 파는 은행이 마진이 빵이라는 거는 뭐 정신 나가지 않고선 그렇게 안 하는 건데 그 마진이 빵이 되도록 압력을 받아왔죠. 예. 감독 당국으로부터. 그래서 그냥 조달금리 수준으로만 대출을 해주라는 일종의 완화 책임이 2년간 시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12월부터 계엄탄핵 전국됐고 이제 압력의 강도가 낮아졌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나 말 안 들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막 그런 이런 걸 거고. 그래서 가상금리가 12월에 크게 튀었거든요. 그렇지. 그 가상금리 크게 튄 게 가상금리 뭐 왜 갑자기 튀겠습니까? 이제 그동안 2년 동안 내가 말 잘 들어줬잖아. 그러면서 그렇지. 나도 이제 대출로 돈 좀 벌자. 그렇죠. 가상금리 뻥 튀니까 기준금, 그러니까 시장금리가 2.8인데 주담대 금리가 그냥 3.9, 4.0, 그러니까 가상금리가 1%대로 올라가 버렸거든요. 원래 가상금리가 0.5도 안 됐었는데 그래서 기준금리가 이제 내려간다 하더라도요. 은행들은 원래 평균적으로 가상금리가 1에서 1.5는 벌어왔거든요. 정확히 1.25 정도는 벌어왔습니다. 그러면 시장 기준금리가 2.25면은 그렇죠. 거기 1.1을 더하면 한 3.5%, 2.5면 3.8% 뭐 이렇게 냈거든요. 체감이 안 되네. 체감이 안 돼. 금리를 내려봐야 가상금리 유지하죠. 네. 가상금리 마진을 벌 수 있는데. 그렇지. 그리고 상반기까지는 어쨌든 그 압력이 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누가 갈참말을 듣습니까? 그러니까는 아니 이미 가버렸잖아 또. 네. 그러니까는 올참이 있고 갈참이 있는데 그렇죠. 일단 갈참말은 안 듣는 거죠. 그 사람 생리가. 5월 달까지는 거의 뭐 오고 가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네.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시장 대출금리 인하 효과는 그냥 한 CPP가 최대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미 CPP 정도는 내려줬습니다. 그러네. 네. 그래서 요 수준에서 올해는 그래서 금리 인하 효과가 뭐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금리가 이제 상당히 그 상수로 크게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네. 예. 중요하죠. 그 올해 이제 그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특히 이제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시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2년 동안에도 서울 아파트 중에서도 또 이 신축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트로피 아파트라고 명명되는 일부 하이엔드 아파트들하고 학군지가 좋은 지역의 부동산 가격만 좀 강세였습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서울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지수가, 그러니까 저희가 21년 11월 달에 서울 실거래가 지수가 190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2017년 가격이 100입니다. 근데 그게 190이니까 서울이 평균적으로 다 따블이 났죠. 예. 근데 그게 140까지 빠졌다가 지금 170까지 왔거든요. 지수 레벨에서. 예. 그리고 경기도는 같은 기간 100에서 170까지 갔다가 이제 140대까지 내려왔다가 지금은 이제 150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서울은 낙폭이 20% 넘는 큰 낙폭이 있었어요. 큰 낙폭이 있었지만은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 그 올라온 걸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개 지역이랑 상품이 주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이나 상품들을 보면은 뭐 대출이나 소득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말 그대로 진짜 하이엔드 주택들이 많고 그게 그냥 시총 대형 대단지에 몇 세대만 거래가 돼도 시총 전체력을 끌어올려 버리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삼성전자가 한 주만 거래가 되는데 그거를 13만 원 하게 되면 한국 코스피가 그렇죠. 지수가 이제 한 100 올라가거든요. 예. 이제 그렇죠. 그런 거랑 유사하게 지수 레벨이 떴고요. 그렇죠. 네, 지수 레벨은 떴고 그치만은 범용적인 주택 시장은 이제 벌써 한 2년 반 동안은 점진적인 위축세고 그리고 서울을 벗어나게 되면은 웬만한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이제 위축과 침체 중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억짜리 아파트가 1000세대면 2조란 말이지. 네. 2조짜리가 뭐 거기에서 뭐 한 1억이나 2억 한 10% 올랐다. 네. 그러면 전반적으로 평균을 확 올려버리는구나. 네, 어마어마하게 올려요. 예. 그래서 시총 대형주가 소수 거래로 랠리가 가능한 것이 이제 한국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근데 올해는 어떻게 될 것 같냐면은 음. 저는 결국 올해는 네, 양당이 부동산 정책을 세게 안 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당 다. 네. 어차피 대통령 왜냐면 한쪽은 되려면. 뭐 만지면은 뭐 이제 안 좋은 반응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안 만지려고 하겠지. 네, 안 만지려고 할 것이고 민주당은 안 만지려고 할 거야. 민주당은 안 만지려고 할 것 같습니다. 나는 부동산은 문재인으로 됐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겠지. 네, 네. 부동산 차라리 건들지 말아주세요.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것 그렇게. 같습니다. 그리고 저쪽에서는 막 네, 부동산을 국민의힘은? 그렇다고 뭐 정말 대놓고 뭐 영혼까지 부양하겠다. 왜냐하면 저쪽에서의 22년 선거에서는 20대 남자들의 지지를 좀 많이 받았었는데 그렇죠. 20대 남자들이 갖고 있었던 민주당에 대한 큰 반대 중에 하나가 집값 너무 올려놨다 이런 그렇지. 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집값을 올리는 거에 대한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하면 못해. 노골적으로 절대 그렇게 말을 못해요. 예. 그래서 저는 양당에서 그래서 부동산 대책이 안 나올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양당에서 부동산 대책이 안 나온다면은 결국 그냥 시장에 따라 가는 거예요. 네 마켓에 따라서 가는 거고 그냥 마켓은 6개월 정도는 관리 주체가 크게 없는 상태에서 그러네. 그냥 근데 관리 주체가 크게 없을수록 모험을 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네. 그냥 현재의 스탠스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최선인데 현재의 스탠스는 뭐냐면은 한국의 성장률보다는 명목 성장률보다는 대출 증가율을 낮게 가져가겠다는 게 스탠스거든요. 그 모든 정부가 사실은 다 그래요. 모든 정부가. 네. 예. 그렇지만은 뭐 원래 다짐은 그랬어. 아닌데도 많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네. 아닌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아니 안게 결과적으로는 됐죠. 네. 안 됐는데 다짐은 그렇게 했다니까. 처음에 다짐은 그렇게 했죠. 예, 다음에 정부 초기 때는 다 그렇게 다짐했어요. 근데 사실은 네. 이제 성장을 4%로 하는데 예. 화폐를 3%로 그 증가를 시키게 되면은 화폐 밸류가 올라가요. 화폐 밸류가 올라가면 명목 가격이 따라가지 못하고요. 그렇지. 성장이 4%인데 화폐를 6%로 발행을 하게 되면은 화폐 밸류가 떨어져요. 그럼 명목 가격이 크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뭐 통화량만으로 다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현재 정부에서 어쨌든 3년 동안을 명목 성장률보다 낮게 가계부채 증가율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파트의 명목 가격이 크게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크게 올라갈 수 없어서 지수가 원래 좀 절어 있었는데 그거를 그냥 끌어올렸던 것들은 일부 초소득 그렇죠. 계층, 그렇죠. 초자산 계층이었던 예. 거고 그거는 일반적인 범용 시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방식일 거라고 생각하냐면은 만약에 한국이 명목으로 3.5% 성장하는 나라인데 대출을 3%로 증가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 강세장을 도저히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냥 올해는 아주 평소보다 더 잔잔한 한 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부 뭐 하이엔드 아파트들 시가 올라가고 이런 거는 일종의 그사세인데 그게 기존 시장에도 영향을 주긴 할 겁니다. 어차피 같은 단지일 수가 있어가지고 같은 네. 단지 같은 지역일 수 있기 때문에 영향을 주긴 하겠지만은 뭐 상반기까지는 별 영향이 없어 보이고요. 하반기에는 하반기 상황을 보면서 좀 더 전망해야 될 것 같다. 그 지역을 안 물어보면은 저 섭섭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아, 네. 서울 수도권 이외에 지역은 워낙 이제 부동산 시장이 뭐 전반적으로 안 좋아 왔으니까요. 안 좋죠. 예. 저는 근데 네. 25년에는 그 어느 때보다 재건축이 여러 의미에서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일기세도시? 네, 그것뿐만 아니라 네. 그거는 노후계획도시법에 따라서 일기신도시 재건축이 되는 거가 한 꼭지가 있고요. 예. 노후계획도시법이 아니라 작년에 여야 합의로 도시정비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개정했냐면은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를 안전진단 없이 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렇더라고요. 예. 그 올해 6월부터 시행을 하는데요. 올해 6월부터입니까? 네, 예. 그러면 그 얘기는 그냥 지금 노후주택 단지는 조합 설립 인가가 바로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전국 노후주택 단지들이 안전진단 때문에 신청서도 못 냈던 거를 다 내겠죠? 그렇겠습니다. 다 재건축하고 싶어 할 테니까요. 그렇겠죠? 그리고 다 낼 것이고 그 다음에
안전진단은 그 이후에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원래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시공사를 수주했었다가 이제는 지자체 조례마다 다르지만은 서울만 하더라도 조합설립 인가하면 바로 시공사 선정합니다. 그러면 시공사 수주전이 또 붙겠죠? 그렇겠죠. 시공사 수주전이 붙으면 시공사가 조합에게 대여금을 해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얘기는 사업에 탄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정비사업 전국에 있는 재건축 조합들이 건설사에 대여금 받으면서 그러니까 대단지일수록 건설사는 시공마진을 먹기 때문에 공사량이 많은 아파트 단지 위주일수록 탄력받고 진행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지금 깔아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반기에는 뭐 선거가 있든 뭘 있든 이제 이런 와중에서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그 대상은 재건축일 것 같습니다. 아, 전국의 재건축. 네네. 뭐 지역 아파트들도 충분히 근데 상품성이나 사업성이 있습니까? 네, 80년대 중후반 그리고 지역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네. 이번에 서울시가 한 여러 제도들을 각 지자체에서도 참고를 많이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용적률이 높은데도 재건축을 하는데 무리가 없는 방식의 한 꼭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노후계획도시법에서 어쨌든 그 선도지구가 지정이 됐는데 그 선도지구 같은 경우에는 과거 제 개인적인 느낌은 박근혜 정부 때 뉴스테이 선도지구 지정된 거랑 되게 비슷한 것 같거든요. 예. 그때도 뉴스테이 선도지구 딱딱 지정하고 했는데 딱 정권 교체되면서 그 공약들이 좀 사라지게 되는 일이 생겼는데 지금 노후계획도시법에 대해서는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그 유일한 이제 입법 이쪽으로 아주 중요한 입법을 하나 한 것이고 그 지구까지 만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노이즈가 완전 없었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게 되면은 말 그대로 450% 용적률 아파트에 대한 법제화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단지들은 나는 왜 300이고 쟤만 450이야? 뭐 한국은 되게 가치가 그렇죠, 주장하는 게 그렇죠. 있으니까 예. 나도 450 해주쇼. 그렇겠네. 그렇게 이야기하겠네. 이래야지 될 것이고. 예. 그러면은 뭐 450 한 대를 이제 철수하려 그러면은 그러면 뭐 나라를 못 믿겠다, 정부를 못 믿겠다. 이제 2017년이랑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면은 이제 선택지가 어쨌든 그래서 재건축에는 지금은 되게 잠잠해 보이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올해 하반기에는 머리가 아픈 상황이 많이 펼쳐질 것 같지만은 노후 주택에 대한 재건축, 특히 대단지 재건축에 대해서는 이제 탄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그게 마켓 전체를 뭐 끌어올리겠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렇군요. 네. 네. 투자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최상욱 애널리스트, 최상욱 대표의 말을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근데 부동산을 뭐 사라는 주의는 아니니까요. 저는 월세 살면서 미국 주식 사라 약간 이런 주의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근데 미국 주식 아니고 이제 저는 배당주, 한국 주식 배당주기 때문에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근데 오늘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미국 주식도 배당주가 많더라고요. 배당주 어마어마해요. 배당 수익률이 한국에서 뭐 6, 7% 정도가 아니라 막 10% 넘어가는 그런 상장 배당 주식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굉장히 높은 하이힐드 배당을 추구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위험한 회사도 아닌데. 그리고 사실 주식은 기본적으로 위험을 하죠. 위험하지만은 그 주가를 변동하는 요인이 배당이 아니라 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이익이라든가 다른 요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배당주를 한다는 거는 준 채권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금리를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래서 미국의 막 모기지 리치 같은 거나 이런 거 보면 배당 수율 되게 높고 그리고 요새는 또 월배당 추구형이 많아졌습니다. 과거에는 배당이 한국도 그런데 배당 결산월이 1년이고 그다음에 중간 배당 해주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는데 지금은 은행도 그렇지만 중간 배당 액수도 늘어났고 최근에 리츠들은 한국의 상장 리츠들은 1년에 2번 배당합니다. 결산이 6개월 단위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2번 배당하는데 1월, 7월, 2월, 8월 이렇게 하면은 매달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이제 분산해서. 근데 이런 것도 굳이 할 필요가 없이 월배당을 해주는 ETF도 생겼고 이제 미국에 투자하는 이제 ETF도 생겼고 개별 주식들도 다 월배당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투자 5% 정도 버는 거는 정말 너무 대상이 많아졌다. 꿈이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국의 주거비가 그 매매 가격에서는 당장의 임차료로만 밸류에이션 된 게 아니라 재건축 이후에 임차료까지 다 땡겨와서 밸류에이션 했기 때문에 매매가가 높은데 그 얘기는 임차료는 낮다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그 임차료를 또 심지어 예를 들어 월세나 뭐나 이렇게 돌려버리면은 월 현금 지출액이 작아요. 그래, 맞아요. 예를 들면 지금 16억짜리 집, 초고가 주택이죠. 광교에 있는 16억짜리 집에 전세는 8억 5천인데요. 근데 순월세를 돌리면은
32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럴 것 같습니다. 16억짜리 집이 이 정도예요. 예. 그러면 8억짜리 집은 순월세를 돌리면 165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매매가가 25평 기준으로 8억 정도 되는 집인데 순월세 160만 원 정도면은 그 원래 8억짜리 집을 사야 되는 적절한 연봉은 자기 소득의 보통 뭐 6, 7배로 사는 거지만 제가 10배까지 산다 쳐볼게요. 그럼 예. 그분은 연봉 8천이죠. 예. 연봉 8천 받고 세수로 이제 한 5,800 받는다 생각하면 월에 400 이상 버시는 건데 근데 그분이 그 부동산을 사가지고 주담대를 막 4억 정도 받게 되면 월에 한 300씩 내야 돼요. DSR로 도저히 그러네. 살 수가 없는데 예. 근데 이제 월세를 섞어가지고 사시면서 이제 잉여금을 투자하고 이 투자 수익률이 2%만 넘어가도 현금으로는 플러스가 되걸랑요. 그래서 저희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어차피 집 한 번 사셔도 또 이사도 가야 되고 그 집이라는 게 평생 주택이 되기가 쉽지 불가능하다. 않죠. 예. 네, 그 사람의 니즈가 계속 바뀌기 때문입니다. 예. 계속 바뀌기 때문인데 그러다 보니까 노마드. 우리는 네. 노마드족이라서. 예. 저의 원래 저는 이런 철학이 없었는데 네. 그냥 자기 집이 있는 게 제일 좋다. 네. 투자의 구루들이 음. 자기 집을 사면 생활이 안정화되고 투자가 잘 된다 다 인정하지만은 네. 뭐 저에게 10년 전에 부동산 처음 소개해 주셨던 일산의 뭐 중개사분이 저에게 한 말이 있는데 상욱 씨 집은 많아요 돈이 없지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집은 많아요. 돈이 없지. 네, 근데 그 네. 얘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또 세상에 그런 명언이 없었습니다. 아, 그러네. 그럼 난 거꾸로 돈을 많이 벌면은 집이 많아지는 거나 마찬가지겠구나. 그렇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집값이 싸지기를 기대하기보다는 돈을 더 많이 버는 방향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좋은 집에 월세로 살지 뭐 이런 생각. 네, 그리고 네. 실제로 좀 저는 이사를 너무 많이 다니긴 했는데 이젠 좀 네. 정착하고 싶습니다. 몇 번 다니셨어요? 3년에 4번 갔으면 많이 갔죠. 제가 3년에 3년에 4번 네 번은. 갔거든요. 근데 제 인생에 저는 한 15번 갔기 때문에 저도 이사를 진짜 많이 다녔는데. 단기에만 이 정도로 했고 네. 과거까지 하면 많은데 네. 이제 단기에 이사를 많이 했는데 근데 이제는 거주하면 4년쯤은 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4년 정도면은 조금 자잘하게 잔 이사, 그러니까 막 원격지로 막 이렇게 하는 게 그렇죠. 아니고 네. 그냥 동네에서 자잘하게 돌아다니면은 어차피 계속 그 동네 사는 것 같으니까 뭐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요거는 저만의 팁인데 오랫동안 월세나 전세로 살고 싶으잖아요. 그러면은 그 재건축 단지 아파트들 있지 않습니까? 2주 언제 된다더라 하는 그런 단지들 네.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그냥 전세나 월세로 사세요. 그럼 진짜 좋죠. 그러면 2주가 3년 후에 된다더라 안 돼. 네. 한 6, 7년을 계속 살 수 있어. 저의 고유한 방법입니다. 네. 그냥 쭉 살 수 있어요. 나가라는 이야기를 안 해. 신규 왜냐하면 임차인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2주 한다니까. 신규 네. 임차 절대 안 들어와. 네. 절대 안 들어오는데. 이거 완전 꿀팁이네요. 예. 그런데 재건축은 안 된다. 완전 꿀팁이네요. 예. 제가 그러면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 같은데 그렇지. 임차로 살고 있으면은 되게 좋지. 오래 갈 수도 있겠네요. 거기 괜찮아. 네. 거기 호수마을 쫙 보이고 뭐 그런 데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아, 이런 꿀팁이 이런 있었네. 꿀팁을 알려드렸네. 그리고 사실 그 인테리어 리폼 하면은 네. 저는 임차인일 때도 그냥 인테리어 리폼을 많이 했는데 그렇죠. 그게 뭐 남의 집인데 아깝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저한테 많았는데요. 근데 그렇죠. 내가 살 거잖아요. 그렇지. 어차피 입주민이 난데. 그렇지. 그러면은 자기가 사는 집에 자기가 적정히 공간 주거 서비스로 그렇지. 돈 쓰는 게 예. 저는 막 어마어마하게 억울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 투자자들 네. 분들 중에 또 정신없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인테리어를 그 오래된 집에 한 10년 후에 이제 철거를 하는데 네. 7, 8년 후에 철거를 하는데 잘 해놓은 집들이 있어. 네. 그런데 가서 야, 곧 있으면 이주하고 이거 철거하고 그러니까 이게 다 신규 임차인이 절대 안 온다니까. 무서워가지고 끝까지 사시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철거할 때 되면은 이주비 나오고 뭐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어차피 나가야지 이게 다 재건축이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다 돌려줘. 네, 전세금 뭐고 다 돌려주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런 집에서 조금 좀 여유 있게 사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네. 근데 아까 제가 뭐 약간 망발을 하는 걸 수도 있는데 네. 한국 부동산 가격이 싸다 이런 게 아니고요. 한국 부동산 가격이 현재 너무 높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역설적으로 집이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집이 많아진다는 효과는 집값이 네.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내가 갈 수 있는 집이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거꾸로 한국에 있는 주택 가격이 안정화되면 될수록 사람들의 선택지는 넓어지게 되니까 주택과 관련한 후생이 이제 굉장히 좋아지는 효과가 있긴 할 겁니다. 근데 그거가 이제 단기에 그거를 만들어내느냐 아니면은 그냥 서서히 티 안 나게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이냐
이제 정부가 선택한 게 한국의 명목 성장률보다 낮게 예. 화폐 증가율을 대출 증가율을 좀 관리만 하면은 예. 그러면은 서서히는 달성한다 이런 생각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명목 가격을 급격하게 30~40%씩 박살내고 이런 방식의 대책이 아니라 그냥 환산해 보면은 1년에 마이너스 0.8 정도로 계속해서 서서히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저는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이런 방식이 이제 앞으로 몇 년만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그 몇 년 동안에 또 우리의 그 성장률에 따른 소득 증가율보다는 주택 가격 상승률이 더 낮게 유지가 된다면은 그렇지. 또 지금 PIR이 너무 높지만 또 슬금슬금 붙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좀 긴 생각을 가지고 운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그 순간까지 우리는 집 사서 올라가길 기다리고 막 적극적으로 하시기보다는 그냥 지금은 임차를 선택을 하시든 아니면 자가라도 그냥 굳이 무리해서 갈아타기를 하시기보다는 맞습니다. 그 사이에 그냥 투자를 다른 방향으로 잘 돌려놓으시면 음. 나중에 좋은 선택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미국 주식이나 뭐 ETF나 리츠 중에서 그렇게 그 고수익이 나는 게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야기는 나중에 듣죠. 네. 나중에 한번 또 알겠습니다. 차상우 대표님 모셔가지고 네. 예, 이야기 듣겠습니다. 오늘은 처음 하는 부동산 투자 공부 이거 저 실패 사례가 많이 잔뜩 나와 있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책인 것 같고요. 기본에서부터 뭐랄까요? 그 고수들의 향기가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까지 네. 예, 쫙 MPL 시장까지 나와 있네요. 네, 나중에는. 맞습니다. 예. MPL 시장까지 나와 있고 기초 도서로 집에 한 권씩 예. 아니 뭐 사라고 하면 좀 죄송하고요. 그냥 참고하시면은 좋은 내용이니까. 처음 하는 네. 부동산 투자 공부. 예. 서점에 가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설 지금 우리가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요. 예. 설 지금 막 그 끝나고 아마 이제 서울로 올라오시거나 뭐 이러면서 이제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설 잘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의 차상욱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